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양에선 미군 잠수함이 이란 군함을 침몰시켰고 공습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참에 친이란 세력까지 뿌리 뽑겠다는 듯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고 강력한 수중 폭발과 함께 선체는 순식간에 두동강으로 찢어집니다. 이란 해군 호위함이 미국 잠수함의 어뢰에 맞아 침몰하는 모습입니다. 이 군함은 스리랑카의 관함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다 스리랑카 남쪽 40km 인도양에서 격침됐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미 해군의 주력 어뢰인 마크 48, 약 230kg 규모의 폭약이 한꺼번에 터지는 수준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이 어뢰로 적의 군함을 격침한 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사고 해역에서만 시신 87구가 수습됐습니다.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전선이 이란 주변을 넘어 스리랑카 주변 멀리 인도양으로까지 넓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바 저항의 축 핵심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를 타격하기 위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단계 작전에 돌입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방공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이란군 복합시설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로 폭탄 250여 발을 투하해 이란군 핵심 인력 수천 명을 몰살했다고 밝혔습니다. מהם פעילי המשטר ניהלו את המערכה מול ישראל, פעלו לדיכוי אזרחי איראן ולקידום מתווי טרור ברחבי העולם. 미국과 이스라엘의 3단계 작전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등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전력을 무너뜨리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공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인프라를 공격해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의 모든 경제적, 군사적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결사적으로 확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해온 쿠르드족이 미국과 손잡고 이란을 공격하는 지상작전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뒤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미국이 직접 지상전에 뛰어드는 건 피하면서 쿠르드족을 게릴라처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란계 산악 민족인 쿠르드족이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쿠르드족 전사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건너가 지상 공격 작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는 오랫동안 이라크에 거주해온 이란계로 이란군과 경찰력을 분산해 반체제 봉기를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 CIA가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조장할 목적으로 쿠르드족과 작전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CIA is also working to trigger some sort of an uprising inside of Iran. Now, this is a major and potentially explosive.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후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통화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3,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족은 국가를 세우지 못한 채 이란과 이라크 등에 퍼져 살며 이들을 강경 진압해온 이란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국가 수립을 원하는 이런 처지를 이용해 과거부터 서구와 중동 국가들이 이들을 전쟁에 끌어들여 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와의 최전선인 시리아 북부에 투입돼 공을 세웠지만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 결과 튀르키예로부터 인종 청소에 가까운 참혹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트럼프는 그러고도 이들에게 다시 손을 뻗친 것입니다. 이들의 지상전 참전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은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란이 물밑에서 분쟁 종식을 논의하자며 미국을 접촉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부인했지만 만약 정말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면 전쟁이 일찍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들은 대화를 원하지만 너무 늦었다며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측이 미 중앙정보국에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습 바로 다음 날 제3국을 통해 접촉해 왔다는 것. 정치외교 전문 매체 악시오스도 이란이 걸프 국가 등을 통해 미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보도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고 심리전이라고 발끈했지만 접촉 정황은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백악관에 해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은 대화를 원한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며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 측이 예고한 것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 이란 국민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merica is backing you with overwhelming strength and devastating force. 그러나 이란은 민중 봉기로 정권을 뒤집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대화가 통하는 실용적인 인물을 지도부에 앉힐 수만 있다면 트럼프로서도 일찍 이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과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현실론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강경파인 하메네이의 아들이 최고 지도자로 유력한 데다 핵 포기에 대한 담보 없이 빠져나온다면 지난해 12일 전쟁 이후 과정이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 상원에서 트럼프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부결되고 나라 밖에선 나토가 지지 의사를 밝힌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될 만한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이란 측의 대화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구상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게 외신의 분석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장기전 돌입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이번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기획물 아니었냐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국내 상황을 전쟁으로 한 방에 뒤집고 다시 한번 정치적 생명 연장을 했다는 건데요. 외신들은 이번 전쟁 국면에서 네타냐후가 진정한 승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습 보름여 전 백악관을 방문해 이란 침공 계획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공격 닷새 전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하메네이와 참모들이 공습날 한자리에 모이니 최고의 공격 타이밍이라고 설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직후 네타냐후는 수건을 풀었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אנחנו מביאים למערכה הזאת גם את סיועה של ארצות הברית. 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네타냐후는 국내에서 궁지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타냐후 내각의 임기는 올해 10월까지지만 이번 달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됩니다. 실각과 동시에 네타냐후는 뇌물수수와 사기 등 형사재판 법정에 서게 되고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납니다. 하지만 대이란 공습은 네타냐후에게 동아줄을 내려줬습니다. 전쟁이 개시되자 제1야당 대표는 SNS에 이런 순간에 하나로 결집해 함께 승리한다면서 여당도 야당도 따로 없다.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군대가 있을 뿐이라고 썼습니다. 전쟁으로 정치적 위기를 넘기는 네타냐후의 전략은 상습적입니다. 지난해 이란을 친 12일 전쟁 직전에도 가자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총리직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란 공격으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당시 외신은 네타냐후는 자신이 불사조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이란 공격 결정은 네타냐후의 승리라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중동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각국이 육로로 자국민을 이동시키는 등 탈출길을 찾으려는 노력에 분주한데요. 오만 무스카트에 있던 저희 이덕영 특파원이 탈출 목적지 중 하나인 이집트 카이로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덕영 특파원,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늘 새벽 오만 무스카트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항공길이 막히면서 그나마 운영 중인 무스카트 공항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요. 저는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항공 편수가 턱없이 적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내줘야 빠른 탈출이 가능한데 오늘 새벽 독일 전세기가 독일 국민들을 태우고 이륙했고 오늘 밤엔 영국 전세기가 뜰 예정입니다. 일본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지에 있는 자국민을 무스카트까지 육로로 데려와 이송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도 항공편을 준비하는 등 각국이 탈출 통로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잠시 후 경찰 신속 대응팀이 교민 출국을 지원하러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곳 카이로에도 우리 교민들 60여 명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곳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중동 다른 국가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죠. 네, 지난 밤부터 새벽까지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과 레바논 베이루트에 미사일을 쏟아부으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란 정권의 핵심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며 혁명수비대와 치안당국, 군수공장 등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상황이 심각한데 전쟁 발발 이후 어제까지 500명이 넘는 주민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란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입니다. 어제부터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진입을 시작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을 수십 개 마을에 대피령을 내리면서 8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이란과 국경을 맞댄 아제르바이잔 남부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떨어졌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이 전쟁으로 중동 전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가 자국 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에 이어 이탈리아도 걸프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쟁이 유럽으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의 불똥이 튄 걸프 국가들은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날아드는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값싼 드론 등의 물량 공세를 펼치는 이란에 대응하기엔 비용 부담은 물론 요격 미사일 확보부터 비상이 걸린 건데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는 걸프 6개국. 미군 기지들이 배치된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의 동시다발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면서 방공 미사일 확보의 비상인데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만성화된 공급 부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 요격 체계 천공투를 운영 중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계약된 납기일에 앞서 공급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비축량이 충분하다며 걸프국들에게 요격 무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be using 500-pound, 1,000-pound, and 2,000-pound GPS and laser-guided precision gravity bombs, of which we have a nearly unlimited stockpile. 그러나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걸프 국가들이 최근 미국의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시 이란의 보복에 대응하는 무기 소모량이 1년치 생산량을 훌쩍 넘으며 제코가 석자인 처지입니다. 전쟁 개시 나흘 만에 이란 공격에 정밀 유도탄 등 4천여 발이 소진됐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같은 주요 방공 자산도 수급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미국이 비축하던 걸로 추산되는 약 1,600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최근 며칠 새 고갈됐을 것이라며 공대지 전쟁은 계속할 수 있지만 방공 전쟁은 불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영공 수호를 우선순위에 놓고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무기를 배정했습니다. 미국으로선 걸프국 동맹들의 불만을 수습하는 한편 저가 무기로 물량 공세를 펴는 이란의 비대칭 소모전에 따른 이중고를 자초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한국산 미사일 요격 체계 천궁2를 납품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출장을 간 국내 방산업체 직원 수십 명이 현지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업체 노동조합은 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신속한 귀국을 추진하라고 사측에 촉구했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2입니다.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4조 원 규모 10개 포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2개 포대가 현재 실전 배치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군 공습 당시 천궁 2개 포대에서 요격 미사일 60여 발이 발사돼 높은 격추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공습 직후 LIG 넥스원 직원 40명 정도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궁 납품을 위해 출장 갔던 직원들입니다. LIG 넥스원 노동조합은 이 중 10여 명이 군부대에 들어가 통신선 연결 등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드론 공습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안전모 같은 장비 지급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민간인인 직원들이 용병처럼 일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출장자 전원의 귀국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LIG 넥스원 측은 지원 업무 장소가 군부대가 아니었고 당시 공습도 없었다며 직원들의 작전 동원 의혹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계약 관계에 따라 현지 출장 중이던 직원들은 상황 발생 시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지역으로 대피 완료했다며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귀국 경로가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귀국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까지 중동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리엇이나 다연장 로켓포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자체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한미 간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 엿새째, 미국은 이란 공습을 위해 중부사령부 병력 5만여 명과 전투기 200여 대, 그리고 항공모함 2척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역의 미군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대규모 반격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전력 일부를 차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대공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의 중동 이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함께 무인기를 섞어 쏘며 미국의 방공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만큼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에 앞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순원 배치했다 일부만 복귀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4주를 넘어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다연장 로켓용 포탄을 옮기는 방안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은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미군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이동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의 통화에서 일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측도 운용상의 안전을 이유로 군 자산의 이동이나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제한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일부 무기체계 외에 미군 병력 이동 계획은 없는 걸로 보고 한미 간 협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발이 묶였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늘 처음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교민들도 무사히 한국 땅을 밟는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단체 관광객 36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예정보다 사흘 늦었습니다. 못 올까 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한 관광객은 드론 공격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폭탄 터진 거예요, 이게요. 앵 소리 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잠을 뒤척일 정도로 불안했다고 합니다. 숙소에서도 자면서 그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때문에 혹시나 싶었고 밤에 깨고 그랬어요. 공포는 귀국길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미사일은 계속 쏘고 있으니까 가다 잘못될까 봐. 인도 정도 갔을 때 그런 거에서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지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이란에서 탈출한 20여 명도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테헤란에서 빠져나와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튀르키예로 이동한 뒤에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하루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까운 곳에 아마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소리가 폭발음이 들렸고 귀국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떠났던 골프 선수들은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하늘에서 이게 뭐가 계속 떨어지는 거? 형체가 계속 빨간색 같은 게 몇 번씩 계속 날아다닌다거나 폭발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었고 오늘 밤엔 두바이 단체 관광객 39명도 들어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 있는 한국인은 단기 체류자 4,900여 명을 포함해 총 18,0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귀국 지원을 위한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와 이스라엘 대사가 서울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대를 비난하는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전쟁 범죄라며 한국이 분쟁을 멈추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이스라엘 측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며 북한을 맞대고 있는 한국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주한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방위라며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کشوری تحت تهاجم وحشیانه و همه جانبه به مردمشه قاعدتا اصلا الان هیچ بحثی راجع به موضوع مذاکره نیست. 이란의 핵 개발 때문이라는 공습 이유는 허위 선전이자 거짓말이라고 했고 우리 정부를 향해선 분쟁을 멈추기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در بطن خودش و در ضمیر خودش به یک معنا همراهی و تایید این تجاوز رو به همراه داره و این معنا رو میرسونه.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스라엘 대사는 반대로 이란이 수십 년간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 개발을 해왔다며 미리 방어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repeat what I said before. First, Iran won't be nuclear, period, because Iran wants the destruction of Israel and it wants to take control of its neighbors. 한국도 본인을 위협하는 존재가 핵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거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에 나선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걸 좌시할 수 없었다며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Iranian people will be free people, like Korean people, like American people, like Israeli people, and we hope. 다만 이란 대사관은 최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시위대 학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측은 공습으로 인한 이란 민간인 사망을 가짜뉴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답을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어제도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50원씩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그만큼 올랐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리터당 1,800원은 기본이고 2,000원 넘는 주유소도 이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세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2,598원, 경유는 2,240원입니다. 차로 10분 남짓 근처 주유소들도 비슷한 가격. 대로를 사이에 두고 휘발유값 2,000원 주유소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서울 바로 밖 그나마 값이 싼 교회 주유소엔 기름을 채워두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가격이 보편적으로 좀 저가예요. 이게 어떤 기간을 두고 이게 연동제가 있을 텐데 갑자기 오르는 것도 이상해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34원, 하루 만에 56원 올랐습니다. 하루 전 이미 50원 넘게 올라 평균 1,800원을 돌파한 서울의 경우 또 다시 46원 더 올라 1,88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1,811원으로 한때 전날보다 80원 넘게 오르면서 휘발유보다 상승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왜 경유가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유차 타는 건데. 쟁여놨다가 미리 당겨서 올리는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오르기 전 사둔 재고가 있는데도 중동 위기가 불거지자마자 급격히 기름값이 오르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담합이나 매점 매석을 단속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모렴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름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는 최고가 지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으로 발령하고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연이틀 폭락했던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하며 기록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많이 내려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 오늘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이드카가 내려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4분 만에 7% 넘게 치솟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장 초반부터 거래가 5분간 중단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종가는 5,583포인트. 장이 끝날 때까지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결국 10% 가까이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루에만 490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상승률로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 급등입니다. 내린 종목은 단 22개에 불과했고 오른 종목은 900여 개로 40배 넘게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1% 넘게 올라 19만 원을 되찾았고 SK하이닉스도 94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유가 급등세가 안정을 찾으면서 공포에 질렸던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심폐소생한 겁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인 것이 이란발 리스크 자체가 조금은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전히 중동 상황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주가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10%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추세보다는 굉장히 이제 급등락이 이어지는 변동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동 상황이 금방 끝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모대출 업계의 부실로 투자금 이탈이 본격화된다면 또 다른 뇌관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자본시장 불안 차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번 기회에 좀 더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다만 동시에 금융시장 변동성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특히 중동 사태를 틈타 휘발유 가격 담합 등을 통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긴급히 임시 국무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폭등을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역대 최대 규모로 폭락했던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는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전 정책 지원을,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계에는 신속 광범위한 금융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처럼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자고 밝혔습니다. 중동 분쟁 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불필요한 송전 비용이 없도록 생산 지역에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국토 균형 발전, 또 증시 체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조치도 제시했습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것. 넘어진 김에 옷도 바꿔 입고 쉴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중동 사태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난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해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필요시 전세기와 군용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보니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호가보다 6, 7억 원은 낮춰야 겨우 팔릴 정도라는데요. 이렇게 집값 상승을 이끌던 지역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의 집값 상승률도 5주째 둔화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거의 없던 매물이 설 연휴 이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근 한 달 실제 거래된 집도 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0평대 3건은 호가보다 7억 원가량 싸게 팔렸습니다. 6억, 7억 정도 떨어졌고 10% 정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집값은 2주 연속 하락했고 특히 강남구와 용산구는 내림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도 5주째 둔화됐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습니다. 매수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에 받고 뭐 하려면 안전하게 4월 초까지는 토지거래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5월 9일 날까지 계약서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급해지면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비강남권도 강남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길 기다리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에 해당되는 세입자 낀 매물들이 뭐 나오긴 나오는데 호가들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서 내놓는 상황은 아니시고. 전문가들은 4월 초가 다가올수록 아파트값 하락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계약이 체결된 급매물들의 실거래 가격이 본격적으로 공개되고 시안에 쫓기는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시그널을 줘서 그러니까 버티기 힘들겠다는 기대를 만들면은 더 매물이 늘어나고 더 그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보유세 현실화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 질주를 하다 연쇄 추돌 끝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끼어 탈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시민들 덕분에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시내의 한 2차로 도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에 달려오더니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역주행 차량은 마주오던 경찰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화물차까지 덮쳤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노인을 비롯해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운전자가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 주변 시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너무 긴박한 상황이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달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찌그러진 차 문을 열고 운전자의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그 차 이제 구겨진 거 막 펴시려고 하시고 단체로 그렇게 구조 작업 하시더라고요. 사고 현장이 시민들의 손길로 수습되는 동안 한편에선 자발적인 교통지휘가 이뤄졌습니다. 도로로 튕겨나온 타이어 등 파편을 치우고 뒤따르던 차량들을 건물 앞 도로로 유도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운전자의 가족은 건너편 차선에서 좌회전한 뒤 차량이 급가속했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이 약 1km를 달린 것으로 보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화재 현장 출동. 하지만 골목 곳곳 주정차 차량에 막혀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차들을 밀어낼 수 있는 강제 처분 권한이 소방관에게 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승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에 한 여성이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소방차가 최대한 건물에 붙어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주차 공간 밖으로 나온 승용차 탓입니다.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자 현장 소방지휘관이 나섭니다. 소방차로 승용차를 밀어내고 건물에 바짝 붙인 뒤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주정차 차량이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소방이 단속한 불법 주정차만 2,400여 건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1분이더라도 저희한테는 누군가한테는 평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을 강제로 치워버리는 훈련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으면 소방차로 밀어내 통로를 만들어 돌파하는 강제 밀기. 소방차가 차량을 부수더라도 그대로 좁은 골목을 통과하는 강제 진입이 대표적입니다.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는데요. 이렇게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도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 처분은 소방기본법이 보장하는 소방관의 권한입니다. 1초라도 빨리 도착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원과 소송 부담 때문입니다. 이제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인지 판단하는 게 사실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 차량에 강제 처분을 했었을 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담이 최근 5년간 강제 처분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5건에 그친 이유입니다. 서울소방은 대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상대응 전담팀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발언해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란을 선제 공격한 이유를 강조하다 나온 언급이지만 자연스럽게 북한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미 당국은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합니다. 이란 공습을 자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핵시설 폭격의 정당성도 얘기하다 갑자기 미친 사람이 핵을 가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이란 지도부가 반미와 핵무기를 추구하다 나쁜 일, 즉 공격을 당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북한도 핵 보유국으로 트럼프가 지칭해왔던 만큼 이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장관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핵개발 협력도 했고 미국의 이란 공습도 비판했는데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핵개발을 하면 경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겁니다. We're going to deal with Iran's nuclear ambitions and that'll send plenty of signals in the process. 그렇다면 응징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증폭됐지만 백악관은 북한 관련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고 국방부 실세인 콜비 차관도 세미나에 나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생각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비핵화란 대북 원칙은 그대로란 뜻인데 현재로선 대화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미 핵 보유국인 북한을 이란 다루듯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First, North Korea does have nuclear weapons. So it's much more risky for the U.S. to actually take that option, military option.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상황에 대한 미국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이른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는 오늘까지 사퇴를 해야 하는데요. 여야 대진표의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90일 남은 지방선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여야 모두 경선셈법이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원호 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며 출마 의사를 밝혔고 어느 분이 나와도 그분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경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오세훈 시장과 당권파인 나경원, 신동욱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제의 눈을 감는 나태한 정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장에 싸움을 거는 무지한 정치, 혈세를 뿌려대는 탕진 정치를 몰아내야 합니다.
부산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현역 박형준 시장의 대결이 유력합니다. 다만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장 위원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도전장을 낸 상태라 양당 모두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행정통합이 확정된 전남 광주에선 모두 8명이 출사표를 던져 이미 치열한 경선이 시작됐고, 충남과 대전, 대구와 경북에선 통합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출마를 속속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현역 단체장이 5명에 불과한 민주당은 강원의 우상호 전 정무수석, 인천의 박찬대 의원, 경남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줄줄이 단수공천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지사직을 끝까지 다하지 못했던 송구한 마음을 경남의 변화와 발전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후보자가 몰리면서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은 오늘에서야 공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민주당 1,952명, 국민의힘 932명 등 모두 3,384명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문보경의 말로 홈런과 위트컴의 연타석포 등 홈런 4방으로 체코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대했던 만큼 화끈한 완승이었습니다. 1회부터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만루 기회에서 문보경이 비거리 130m짜리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만큼 제대로 때린 홈런포였고, 동료들은 2라운드 장소 마이애미를 상징하는 알파벳 M 모양의 풍선으로 축하했습니다. 2회 존스의 땅볼 때 한 점을 보탠 대표팀은 3회 마이너리그 홈런왕 출신 위트컴의 솔로포로 6대0까지 달아나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5회 초 구원 등판한 정우주가 3점 홈런을 내줘 석점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위트컴이 또 한 번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5회 말 다시 한번 좌측 담장을 넘겨 연타석 투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사실상 승부는 기울었고 8회 저마이 존스의 쐐기포까지 터지는 등 대표팀은 홈런 4개로 11득점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WBC 첫 경기를 승리한 건 지난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입니다. 투구수 제한에 맞춰 투수진도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선발 소영주는 위기마다 주무기 투심 패스트볼로 병사를 유도하며 3회까지 42개의 공으로 무실점했고, 베테랑 노경은을 시작으로 박영현, 조병현 등 젊은 불펜진도 자신의 몫을 다하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2라운드 진출을 향해 순조롭게 첫 발을 뗀 대표팀은 모레 운명의 한일전을 준비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앞서 열린 개막전에서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와 조 2위를 다툴 것으로 봤던 대만이 호주에게 패하면서 8강행 시나리오가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지에서 김태용 기자입니다. 초반엔 대만 에이스 슈러 씨가 돋보였습니다. 최고 구속 154km의 강속구로 4이닝 무실점하며 소문난 9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슈러 씨가 교체된 직후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5회 호주 퍼킨스가 선제 투런포를 쏘아 올려 대만 관중이 들어찬 도쿄돔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이후는 클리블랜드 소속 특급 신인 바자나가 책임졌습니다. 인상적인 2루 수비를 선보인 데 이어 7회 역동적인 스윙으로 쐐기포를 터뜨려 메이저리그 전체 1순위 지명자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결국 3년 전 우리에게 첫 경기 패배를 안긴 호주가 또 한 번 돌풍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Seriously went quiet. I was like, is that not going? But then I was like, oh, there's a lot of fans not supporting us here. So yeah, it was a funny one. But 특히 대만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호주 투수진이 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선발 웰스를 시작으로 왼손 투수 3명 모두 투구수 50개 이하로 3이닝씩 막아 우리와의 최종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대만의 패배를 지켜본 우리 선수들도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선수들은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날 줄은 몰랐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느 하나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대표팀은 대만과 호주전에 모든 전력을 집중해 난관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오현규 선수가 튀르키예 컵 대회에서도 득점을 올렸습니다. 입단 후 5경기에서 4골째를 기록했습니다. 컵 대회 조별리그 4라운드에 선발 출전한 오현규. 전반 42분입니다. 동료의 슈팅이 골키퍼에 맞고 나오자 오현규가 달려들어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돋보인 쐐기골인데요. 입단 후 5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는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했습니다. 와, 현지 팬들도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데요. 오현규는 이번 주말 1위 팀인 갈라타사라이와의 라이벌전을 앞두고 전반만 뛰고 교체됐고 베식타시는 17경기 무패를 달리며 컵대회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한반도를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산발적인 강수가 이어지겠고 낮에도 공기가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영향을 주는 광수구름대는 내일 아침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상층 찬 공기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후까지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또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기온이 영상인데도 눈이 내릴 수 있는데요. 눈과 비를 나누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따뜻한 공기층의 두께입니다. 이 따뜻한 공기층이 600m보다 두꺼우면 구름에서는 눈으로 시작하더라도 내려오면서 비로 녹아 바뀌고요. 반대로 그보다 얇으면 그대로 눈으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고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전주가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이 8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